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ESG 투자 자격증 Q&A 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CFP 한국협회 강세환 전무입니다. 오늘 행사는 작년 9월에 한국에 첫 도입된 그 CFP 인스티튜트 ESG 투자 자격증 시험에 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CFP 한국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3점 KPMG 임직원 여러분 등이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강사로는 CFA 한국협회 그 에듀케이션 커미티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수경 체험님, 그리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김희은 CFA님을 모셨습니다. 예. 두 분 다 최근 시험에 합격하셔서 오늘 그 시험 동향 및 이제 유형에 관해서 이제 매우 이제 실질적인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용한 강의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사이신 정수경 체험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수경 CFA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 공부 방법과 그리고 난이도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핵심만 콕콕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저기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정보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는 총정리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ESG가 왜 중요한지 말씀 안 드리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일 앞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험 등록 현황인데요.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2월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14번째로 등록자가 많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시험 합격자는 총 18명, 등록자는 254명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투자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투자 자격증은 투자자가 ESG, 이 요소들을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CFA 협회에서 론칭했습니다. 2019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0,000여 명 이상이 등록했고요. 작년 9월부터는 전 세계 160여 개 소사이어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CFA 협회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76%의 기관 투자자와 69%의 개인 투자자가 ESG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은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마인드셋, 그리고 전략을 담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ESG 요소를 투자 분석 및 고객과의 대화에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 시험을 보면 좋을까요? 이 자격증은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영업, 유통, 자산관리, 그리고 제품 개발, 컨설팅 및 리스크 분야에서 ESG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분들에게도 적합한데요. 이 등록자 중 약 50%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고객과 대면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태의 시험의 형태와 이제 구체적인 취득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 화면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CFA의 권장 학습 시간은 130시간입니다. 하지만 응시자의 배경 지식이나 투자 전문성에 따라서 더 빨리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서베이에 진짜 총 공부 시간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제 저는 얼마나 했나 계산해봤는데요. 100시간 조금 덜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봤는데요.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이제 한국형 시험 후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외국 후기 찾아보면은 내용을 잘 커버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이도랑 출제 경향 파악이 안 돼서 좀 괴로웠는데 우선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부 시작할 때 모기그잼 풀어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오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회도 그러니까 교재 보고 연습 문제랑 모기그잼 풀고 요 과정을 3번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그잼인지 요걸 4번 풀어보고 왔는데 중했지만 다행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마무리 학습 방법 추천도 있었는데요. 다들 시험에는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민망하지만은 선생님 제 기준으로는 이게 오랜만에 시험 공부를 했더니 정말 이게 안 되는 게 부족한 게 기억력도 있지만 스피드였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거지만은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답하고 이제 하는 이 속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다음으로 자격입니다. 응시를 위한 별도 자격 조건은 없지만은 이 분야의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같이 이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의 응시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요.
시험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총 100문항입니다. 언어는 영어고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20분 140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답형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긴 지문에서 4개에서 5개의 문제가 나오는 아이템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답형하고 아이템 셋 비중은 약 8대2 정도입니다. 아이템 셋이 5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이템 셋에 이제 모의고사처럼 이제 사례 A, B, C를 비교하는 도표도 나오는데요. 제가 풀어보니까 오히려 표가 있는 게 더 문제가 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연습 문제랑은 조금 다르고 모의고 제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거나 커트라인도 이제 거의 같이 올라가죠. 올해 7월에 업데이트가 되고 현재 버전은 이제 9월 말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바뀌기 전에 얼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시 비용은 675달러, 현재 환율로 약 85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뭐 싸지는 않은데요. 여기에는 교육 자료와 모의시험 이용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인쇄본은 그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클릭해 보시면 아마존에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인쇄본은 135달러, 그리고 국제 배송비까지 추가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자료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출력본으로 학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험은 연간 회원비가 없습니다. 한번 취득하시면 계속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과 취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 이거 해야 되지? 왜 딴 것도 있는데 왜 이거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CFA 협회에서 직접 론칭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업계 탁상 공론이 아니고 업계 실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실무자들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알아야 될 실용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7월 1일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변경된 버전의 시험은 이제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7월부터 9월 사이, 요 사이에 등록하신 분에게는 2가지 버전의 교육 자료가 모두 제공이 되고요. 시험 시기도 그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ESG 관련 주요 자격증 예시입니다. CFA 협회 자격증이 주관기관의 명성뿐만 아니라 시험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동향인데요. 이 KPMG 외에도 골드만삭스, 인베스코, UBS 등 다수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식 사립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직원들을 동시에 시험에 참여시키고 또 고객 참고 자료나 제안 자료에 취득자 수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궁금해하실 거 도대체 뭐가 나오나 이 커리큘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의 커리큘럼은 죄송합니다. 크게 9가지입니다. ESG와 시장 소개부터 ESG 각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 분석, 가치 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같이 투자 전체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서베이에서 이제 문제가 아래 괄호는 챕터별 문제 수인데요. 잠시만요. 사전 서베이에서 문제가 챕터별로 나오냐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제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3에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뒤쪽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챕터별 상세 내용인데요. 최대 32문제까지 나오는 좌측 하단에 이 가치 평가를 예로 들게 되면은 자산 종류별 분석 방법, 데이터베이스 분석, 그리고 스크리닝까지 실제 가치 평가를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의 습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씩 보시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차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험 등록입니다. CFA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ESG 인베스팅이 있습니다. 여기 링크 따라가시면은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계정 만드신 후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등록 후 1년 내에 보시면 됩니다.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이제 응시 방법하고 일정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험은 시험센터 예약 화면입니다. 응시 방법은 센터를 방문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CBT 방식, 그리고
프록터가 온라인으로 응시자를 감독하는 원거리 온라인 감독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센터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응시자는 6개월 내에 최대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신 경우에는 아쉽지만은 동일하게 85만 다시 내시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게 외국 시험이라 이게 주민등록증이 안 됩니다. 여권을 제출하시거나 여권이 없다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동시에 영문 이름이 기재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험자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인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절차인데요. 이 카드에 기재된 영문명하고 시험 등록 시 기재된 그 영문명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뭐 띄어쓰기 막 다르면은 시험 못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이게 유의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권 묵혀두신 분들 이번에 날짜 체크하시고 필요하시면 갱신하셔가지고 시험 보신 다음에 즐겁게 여행 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시험 보러 가시면서 신분증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꼭 체크해 주세요. 네. 다음은 시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대문 역사공원역에 있는 센터를 지금 그려봤는데요. 여기 말고 한강진역 근처에도 있습니다. 시험 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화면에서 이제 센터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봐주시고 여기 이제 폐기로에 있는 이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센터로 가신 다음에 6층 가셔서 센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여기 센터 이제 대기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진이 있는데요. 요 다음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냥 그렸습니다. 방금 했던 그 의자 있는 곳이고요. 여기 대기실에서 이제 지금 도착하시면 여기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시험 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대기실에서 이제 기본 확인하면 핸드폰 끄고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까?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락커에 보관하시고 신분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 바닥에 체크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진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요. 안경도 체크를 합니다. 부정행위나 시험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약간 첩보용화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경 이게 구글 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경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 남자분이라 없지만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그다음 시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티스 메일이 와요.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빼고는 다 안 된다. 정말 다 안 됩니다. 정말 다 안 되니까 큰 핀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주머니도 확인을 합니다.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여기 발목도 확인을 합니다. 여기 이 한국센터에서는 여기 이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양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실제 이제 복숭아뼈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커닝 테이프로 숨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체크하니까 감안을 해주시고요. 밑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금속 탐지기. 이거 도대체 왠가 하실 수 있는데 요 전에 금속 탐지기로 몸을 스캔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만약에 2시에 예약을 하셨다.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셔서 이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니까 30분 전에 도착하시는 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시험장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시험장에 입장할 때는 딱 3가지만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이 락커 키, 그리고 필기도구 요것만 가지고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커로 쓰고 요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코팅된 종이라서 그렇고요. 지울 수가 있고 음료수 안 됩니다. 또 나중에는 조금 바뀌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뭐 답답하다고 내리시면은 프록터가 찾아옵니다. 꼭 쓰고 계시고 2시간 20분 동안 꼭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자리에 가시면은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 모니터에 시험 화면이 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시험 보시면서 약간 신경을 좀 써주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나는 이 시험을 보고 옆자리 사람은 다른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 앞에 있는 자리를 받았는데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한번 쭉 풀고 다시 이제 리뷰를 하는데 앞쪽 문제는 틀렸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시험 보시면은 주변에 영향도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감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실 텐데요. 요 샘플 화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문제를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4번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를 되게 마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와서 풀어야지 하고 체크해 놓으실 수 있고, 아까 시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시간 다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뭐 30분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그렇게 노티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크해서 하시고, 오른쪽에는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나는 다 됐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먼저 누르고 나오셔도 되지만은, 문제가 100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140분입니다. 이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비싸니까 천천히 시간 다 쓰시고 차분하게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 진짜 끝나게 되면은 설문조사가 조금 나와요. 이거 뭐 시험장 환경은 어땠습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간단하게 답하시면 화면에 결과가 나옵니다. 패스. 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로도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핸드폰 켜보니까 바로 이제 합격했다고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까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저 정말 날마다 들어가 봤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은 자격증하고 배지, 요거 두 가지를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 이제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속수포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시험 등록비는 약 85만 원, 675달러고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보시고, 학습자료 카피보다는 그냥 저기 프린트본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시기간은 시험 등록 후 1년 이내지만은 바뀌기 전에 올해 이제 9월까지 보시는 걸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요. 시험 총 문항은 100문제, 사지선다형 그리고 객관식 아이템셋 해가지고는 약 8대2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리고 권장 학습 시간은 100시간에서 130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탄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은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0시간 했을 때 시험 보러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합격률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응시 방법은 이제 시험센터에서 보시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셨을 것 같은 거, 김희은 교수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은이라고 합니다. 방금 정수경 체험님께서 이미 시험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은 진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140분 동안 이제 100문제를 보게 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이제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스탠다드 멀티플이라고 해서 이제 개념 위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 아이템셋이라고 해서 시나리오에 딸린 4-5개 문제가 이제 연이어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아까 방금 정수경 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8대2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기억은 확실히 나진 않지만 체감상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템셋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사실상 굉장히 타이트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격 기준은 이제 60에서 70% 이제 정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8, 90%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쨌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이 기본 문제와 이제 아이템셋에서 8개 문제를 오늘 시간 관계상 8개 문제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게 이제 마객쌤의 1번 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문제를 간단하게만 좀 읽어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30초 정도 일단은 기다렸다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충분히 보시고 제가 풀이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먹잇잼에 나온 1번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 ESG를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왜 ESG를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지 이제 이거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대다수의 리서치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행위를 하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ESG를 하는 혹은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당위성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에요. A번이에요. 그래서 이 ESG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관점에서 아웃퍼폼 하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그러니까 ESG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어쨌든 투자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훨씬 더 개선시키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향상시킨다라는 게 이미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SR이나 이제 ESG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좀 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CSR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게 과연 CSR이 기업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음의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사실상 분분합니다. 양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있고 혹은 비용적인 관점에서 음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ESG 같은 경우는 뭐 CSR보다는 이제 이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유엔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실 최근까지는 이제 ESG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ESG를 잘 고려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를 하게 되면 장기 성과가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관점을 이제 고수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CFA에서도 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 문제 이제 70번에 나온 이 먹잇잼 문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ESG 퍼포먼스, ESG 성과가 좋은 것과 그죠 기업의 재무적 퍼포먼스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포지티브하다,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비단 이거는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주가에 있어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었고 이미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제 개별 자산이나 개별 주식 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제 포지티브가 확실히 맞는데 지금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펀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 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다.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개별 자산이냐 이제 펀드냐라는 것까지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가 그 이제 왜 ESG를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ESG 데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ESG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ESG 데이터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을 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 ESG를 이제 통합을 할 때 그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ESG 데이터가 이제 그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감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인풋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러 에셋 클래스 에 따른 인풋 데이터들이 컨시스턴트하다. 네, 이것도 인컨시스턴트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C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아웃풋이 이제 ESG 데이터베이스들 이제 여러 ESG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ESG 등급이나 점수를 제공하는 이 평가 기관에 따라서도 ESG 데이터 이 점수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콜레이트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ESG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인컴플리트하다라는 게 이제 정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SG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ESG 정보를 다루는 건 중요하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불완전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제 불완전한지 뭐 그런 이제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드는 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탄소 배출 얘기를 하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 시에 고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탄소 배출량을 자체를 뭐 스코프 1, 2, 3로 나누고 있을 때 스코프 1, 2 정도까지는 이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스코프 3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은 뭐전 세계적으로 18%에 불과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ESG 데이터가 역시 여전히 인컴플리트하다, 불완전하다라는 내용들에 관한 거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채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ESG 각각에 대한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고 왜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40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방글라데시 인베스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이게 어떤 소셜 팩터랑 관련이 있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방글라데시 인베스터 이니셔티브가 사실 그 교과서 내에 굉장히 작은 챕터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등장하는 문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소셜 팩터 중에 사실 여기에 관련한 건 모두 다 소셜 팩터랑 관련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방글라데시 인베스터 이니셔티브랑 관련 있는 게 어떤 요소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요거 소개를 드리면 이 이제 2013년에 이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지역에서 어떤 8층짜리 되게 큰 빌딩 라나 플라자라고 하는 빌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딩 안에 뭐 H&M이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제 하청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제고되기 시작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이행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 방글라데시 인베스트 이니셔티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니셔티브는 그 이제 기본적인 보건과 안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다라는 걸로 이제 정답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시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조금 내가 공부를 했어야지만 그 챕터를 읽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걸 잠깐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면 이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인덱스에서 내가 ESG 점수가 낮은 기업들은 스크린 아웃, 이제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ESG 점수가 높은 것만 남기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남긴 후에 그거를 이제 다시 비중을 이제 재조정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다. 근데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ESG 점수가 낮은 것들을 배제하고 나게 되면 결국 이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 이제 추적 오차라는 게 이제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추적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트래킹 에러를 줄일 수 있는 트래킹 에러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선 하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최적화한다라는 의미여서 여기 이제 질문은 이렇게 나오죠. 트래킹 에러 이슈를 그러면은 이제 해결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저기서 저희가 골라야 될 정답은 yes,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ESG 점수가 낮은 기업들을 배제한다고는 했지만 최적화를 통해서 모두 다 배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ESG 점수가 낮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전통산업 같은 이런 이제 섹터 혹은 이제 주식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들어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할 건지, 어떻게 스크리닝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ESG 전략들, 각각의 ESG 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런 전략들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것들도 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런 멀티플 문제고요. 이제는 이제 시나리오 관련된 아이템 셋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나오고요. 이거는 좀 더 긴 편이기는 해요. 아이템 셋 중에서도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표까지도 들어가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렇게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한 4-5개 문제가 연이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요. 시나리오는 동일하고 이제 문제만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는 하나로 있고 이제 문제가 계속 딸려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나리오를 읽으실 때 확실하게 시나리오에 대한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시간을 오히려 세이브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다시 보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먼저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내가 봐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이제 누가 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누가 제 주인공인지 이 시나리오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ESG의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설명들이 이제 뭐가 나오는지 ESG에 대한 뭐 어떤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각 요소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물으려고 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좀 감을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방금 요 지문을 제가 이제 다시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여기 지문 맨 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케이스 스터디와 연관돼서 출제됩니다. 이 머티리얼은 이제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문은 그대로 있고 문제만 변한다라는 이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지문을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여기 데니얼 스티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가 등장을 하죠.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드 오브 리서치인데 롭스 레이팅이라는 이제 회사의 이제 헤드 오브 리서치인데 이 회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ESG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평가하면서 ESG를 고려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SG를 평가를 할 때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인 ESG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ESG 각각의 이제 점수를 내고 그걸 이제 가중 평균해서 최종적인 ESG 점수를 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코어는 이제 range from 해서 이제 5점 만점, 그러니까 5점이 이제 가장 좋은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사의 뭐 이제 재무적 성과에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하면 1점을 부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따라 읽으시면서 여기서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초반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고요. 중간 지문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가 하나 붙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니얼이 이제 이제 지금 어떤 나라의 그 국제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리 A와 컨트리 B에 관한 이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 ESG를 평가하고 있다. 그 평가 결과가 이 표와 같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필라 보시면 소셜,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환경,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렇게 세 개를 각각 나눠서 각각의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트리 A부터 보시게 되면 이 이제 A 국가 같은 경우는 인권이나 이제 공공위생, 공공안전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나쁘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뭐 디플로이먼트도 이제 잘 되고 있다, 양호하다,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은 뭐 3점, 4점 이 정도니까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정치적 안정성, 그다음에 이 뭐 나라의 이제 법규, 그다음에
부정부패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호하다,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봐서 이 나라는 이제 A라고 하는 국가는 이제 선진국,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제 인구 구축의 측면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봐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이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B국을 이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권이나 이제 에듀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노동력 측면에서는 이제 4점을 받아서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거버넌스 쪽의 측면에서 이제 이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치적 안정성은 뭐 보통, 그다음에 이제 이 법규나 이 부패에 관한 것들은 이 점으로 좀 나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놓고 본다면 이 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머징 국가, 개도국이고 노동력이 풍부한 어떤 이제 이머징 국가일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바로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각 국가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정답을 보시면 1번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그죠? 선진국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 작은 이제 국가인데 에이징 그죠? population,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런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국가인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이머징 국가인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1번을 이제 답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금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면 ESG,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ESG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ESG에 대한 각각의 웨이트를 얼만큼씩 주는 게 적절할까라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에도 이미 사실 교과서에서 이렇게 국제 나라의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는 사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버린 뎁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만 이 이제 시나리오에서도 추가적으로 특히 설명을 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뭐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본적인 뭐 political risk, 그다음에 rule of law, 뭐 corruption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나라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는 이 데이터는 월드뱅크의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셜 팩터 같은 경우도 이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 소셜 팩터 자체도 뭐 기대 수명이라던가 아니면 노동력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 이 국가의 이제 장기적인 이 생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여기 이제 이 팩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디오싱크래틱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은 이제 뭐 로케이션이나 뭐 디펜던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답을 고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G에 가장 비중을 많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E의 비중을 이제 가장 낮게 주는 이 D를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이 시나리오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에서는 소셜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어떤 요소가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나온 것처럼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environmental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또 질문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A국 같은 경우 문제부터 보시면 컨트리 A 같은 경우 이 클라이밋 리질리언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1점으로 굉장히 나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도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나빠진다라는 의미죠. 클라이밋 리질리언스가 나쁜데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개선시키려면 뭘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알면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기는 한데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이제 보시면 기후 변화, 이제 그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미티게이션 하는 것과 이제 완화한다라는 관점과 어댑테이션 하는 적응한다라는 관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에너지를 절약한다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미티게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가 이제 있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어떤 이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적응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회복 탄력성은 이제 리질리언스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기후 변화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뭐 그에 대해서 뭐 하수도를 정비한다던가 아니면 가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한다던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클라이밋 리질리언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답을 바로 이 미티게이션이 아니라 이제 어댑테이션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이제 ESG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이렇게 문제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한 8문제밖에 이제 못 소개를 드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제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시험을 제가 이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일단 그 등록비나 이런 것들은 협회에 다 지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험을 3개월 뒤에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네, 시험 등록 혹시 시험센터까지 예약을 마치셨나요? 일단은 그 인롤먼트만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교재까지는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본 상황인데 제가 따로 뭐 시험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내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게 단계가 있어요. 우선 돈을 낸 다음에 잠깐 이제 따로 거기 메뉴가 시험장 예약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제 시험 준비가 됐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그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예약 일자는 뭐 한 달 전 최소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건가요? 그냥 날짜를 뭐 다음 주라도 제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날짜를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 시험센터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시험 신청을 하는 게 시험 예약을 하는 일자부터 한 달 뒤까지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제 거기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센터에 자리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비는 시간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내에 시험을 보는 거를 생각하고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등록하시고 이제 약간 뭐 시간이 되시면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우선 등록을 하신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시험 진짜 센터에 예약을 하시는 거는 한 달 뒤 정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제가 했을 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시험을 보자마자 결과가 나온 걸로 네. 들었어요. 네. 굉장히 화면 뭐 뜹니다. 네, 시원시원하긴 한데 CF와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보고 만약에 페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그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재응시를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네네. 때 뭐 비용을 다시 지불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게 다시 하면은 다시 다 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 6개월 내에 이제 3번까지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래서 한 번 할 때 비용이 적지는 않으니까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시험 본다고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럼 6개월까지는 3번은 볼 수 있지만 비용은 네. 3번 다 내고 봐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네, 음.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 답이 틀리면 감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든 문제만 그냥 단순하게 카운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 다른 미국에 보면은 셋 같은 거는 이게 하나 틀리면은 뒤에 문제가 막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고 한꺼번에 팍 나오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틀렸다고 해서 감점이 된다거나 뭐 어댑티브하게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제가 그 투자 쪽에 일을 안 해가지고, 이 챕터 7하고 챕터 8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봐도 네. 뭐, 이렇게 뭐 테이블도 나오고 낯설죠. 숫자도 나오고 뭐 그렇다는데 이게 뭐 뭔 소리야 말인지.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가 점수가 뭐 제일 많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조금 자문을 받고 싶어서. 다른 쪽 뭐 챕터들은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되게 좋은 내용 같은데, 하여튼 챕터 7, 8이 참 난관이라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자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챕터 7, 8이 조금 볼 때 어려웠어요. 이 교과서 자체도 이 쓰신 분조차도 이렇게 정리가 약간 안 되신 것 같이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시 담고 있어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골자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 투자 분석에 있어서 ESG를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기저를 깔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에셋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그 에셋 클래스별로 ESG들을 어떻게 고려할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ESG 점수가 높은 기업, 뭐 낮은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를 하게 되는데 배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또 트래킹 에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킹 에러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진 않았지만 ESG 관련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지티브 스크리닝, 네거티브 스크리닝, ESG 인티그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나와요. 그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 자체도 굉장히 막 미주알 고주알 나오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ESG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E고 E의 팩터와 관련되고 뭐 어떤 부분이 S 팩터와 관련되고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있는데 오히려 7, 8은 그렇게 좀 미주알 고주알한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딱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방금 이제 스트래티지 위주 아니면 에셋 클래스별로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 포트폴리오 관점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그 챕터 7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테이블을 다 fully 이해를 뭐 꼭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네, 가능하면. 네. 예. 사실 그 테이블들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이제 뭐 실증 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는 다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채팅창에 있는 질문을 한번 좀答볼까요? 네. 올라가면은 교재 업데이트는 아까 제가 이제 7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 9월까지 되고 10월 되면은 이제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정민님이 이제 주문해 준 난이도 올라갑니다. 네, 100%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올라가니까 제가 다른 이렇게 자격증 시험을 봤을 뭐 시사나 시습이나 그런 거 보면은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빨리 보길 잘했다 그냥 그랬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오래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패스 보통 한 여기 이제 목요일 되면 나와요. 한 60에서 70%, 뭐 60, 70 뭐 생각하면 되는데 환경도 아까 엄청 정신없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높여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80, 90 정도는 된다라고 자신이 좀 생겼을 때 이제 보시는 걸 갖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그 말씀하실 때 정말 저 너무 공감했거든요. 네, 그리고 ESG 중에 이게 클로에라는 분이 어느 부분에 좀 더 저는 되게 낯설었던 게 이제 소셜 쪽이 약간 낯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환경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거버넌스는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기업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거버넌스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공짜로 먹는 챕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소셜은 몰라가지고 이쪽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해요. 진짜 이는 이대로 뭐 이제 아까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S도 이제 소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소셜 관련된 이슈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뭐 고령화 사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의 이제 테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셜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버넌스 또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아예 인게이지먼트 쪽은 챕터가 따로 또 분리가 될 만큼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또 나오거든요.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골고루 네. 시험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뭐 특히 나오는 이 것들. SG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팩터들을 좀 짚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마음속의 소리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박지연 님이 질문하신 게 시험 패스를 위해서는 별대적 점수가 있는 것인지 시험 응시일에 따른 상대적 평가인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딱 정확히 이게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딱 여기 뭐 65점이면 커트라인이다 그게 아니고 약간 의심을 하고 있지만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커트라인이 올라간다고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은 커트라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계산 문제가 이제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계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거. 그리고 난이도 모기그잼하고 지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딱 그 톤으로 나오고 문제의 길이나 어떤 이렇게 뭐 리스트 라이클리, 무스트 라이클리 하고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단답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톤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나중에는 알 수가 없다. 네. 이것도 같이 모기그잼은 계속 보셨고 박여진님께서 9월까지 업데이트 전 내용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네. 그 CFA 인스티튜트에서는 이제 매년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업데이트를 이제 시키는데요. 7월 1일 날 이제 새로운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그 버전 출시가 된 게 이제 10월 1일 시험 이후부터 시험이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그 중간에 같은 경우는 그 전 버전 시험 교재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버전 교재로도 보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응시하는 경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패스레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이 시험 자체가 처음 영국 협회에서 영국 소사이티에서 시작을 됐는데요. 그때는 시험 결과가 시험을 응시를 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한 2, 3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패스레이트를 정해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패스레이트에 맞게 이제 그 문제가 쉬웠을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어려울 경우도 조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패스레이트 그를 따로 그 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60, 7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정수경 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지금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약 70, 한 3, 4% 정도 지금 패스레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좀 보실만하다. 그래서 올해 보시는 게 이제 유리하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박건우님께서 교재에 케이스 스터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시험에도 이런 상세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나요? 네, 요거 교수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제 들어드렸던 것 중에 이제 방글라데시 사례 같은 경우도 케이스 스터디에 나온 내용이 이제 그 먹이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 또한 케이스 스터디를 다 못 읽고 갔어요. 네, 다 읽기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다 못 읽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시험이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본 내가 여기 이제 저희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키팩츠라고 이렇게 나와요. 매 챕터가 끝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각각의 그냥 내용들을 조금만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보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케이스 스터디 중에서도 이제 간혹 반복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먹잇잼에 나오거나 이 뒤에 이제 문제, 연습 문제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 정도는 당연히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네,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다 못 봤거든요, 사실. 네, 케이스 스터디가 정말 방대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충 느낌만 보고 저도 넘어갔는데요. 다음 질문도 김치환님도 약간 유사한 질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하는 교재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방금 교수님이 그 책 바인더 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이 네, 책이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네, 그거 이만큼, 이게 두 이만큼 권이에요. 됩니다. 이렇게 제가 두 권을 네, 바인딩을 했습니다. 앞뒤로 프린트 해가지고요. 네, 네. 저는 생각보다 집에서 두껍습니다. 맞아요. 예,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네네네. 네. 앞뒤 빼면은 진짜 그 네트로 5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 노트 이동수님께서 레퍼런스 노트에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던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레퍼런스 노트는 그냥 이 출처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뒤에 네. 링크. 예, 전혀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볼 여력도 없고 다들 또 바쁘시니까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으신 것 같고 정말 이 주요 내용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 이분 온라인으로 시험 보실, 임채환님께서 보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 보통 모니터에 있는 거 하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커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가 있는 그 공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한 대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옆에다가 커닝 페이퍼를 놔둘 수도 있는 거고 뒤에 누가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에 이제 어떤 스펙 같은 것도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스피드 같은 것도 되고 거기 이제 당연하겠지만은 시험의 전 과정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거면은 미리 이제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7월 이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7월 달에 이제 바뀌고 이제 그래서 7, 8, 9 이제 석 달 동안 보는 시험은 이렇게 계속 석 달 동안은 이렇게 두 개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0월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빨리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1시 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정말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교수님도 나중에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